네, 안녕하세요. 설일기입니다. 오늘은 이제 투자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2025년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이 쉽지는 않았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들어섰죠. 올해 이런 지정학적인 문제들이 많이 나오면서 확실히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자산 시장의 패러다임이 확확 바뀌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게 그런 변화에 잘 대응을 해야 돈을 또 벌 수 있는 것 같고, 26년에는 개인적으로 위험 자산의 사이클이 계속 진행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12월이 왔으니까 이제 산타랠리가 또 시작이 될 텐데, 다들 이제 투자 잘 하시면서 돈을 잘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AI에 대한 리스크온이 켜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주식이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이럴 때 뭐 저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6년은 아무래도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이제 특히 금리는 낮아지고 연준의 자산 매입으로 유사양적 완화 정책이 시행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QT는 이미 종료가 되었고, 내년 이제 OBBA 법안의 본격적인 실효 효과와 중간 선거에 지지 않기 위한 트럼프 정부의 버블을 더 키우는 방향성들을 생각해 보면 위험 자산인 주식들이 더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오픈 AI나 내년에 상장하는 AI 기업들이 좀 있죠. 일단 지금은 저도 주식은 계속 저가 매수로 대응을 하고 있고요. 일단 주식이 올라갈 이유 중에 또 다른 하나는 금리가 굉장히 키플레이어 역할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지금 물론 뭐 연준에서는 12월 금리 인하를 하면서 몇몇의 매파 위원인 굴스비나 슈미드 같은 위원들은 금리 동결을 유지했지만, 요즘에 뭐 미국 노동시장에 대한 둔화가 내년에도 확실히 나타나는 지표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뭐 이제 어제 보면은 실업률이 4.6%로 사상 최고치를 찍었고, 그러면서 실질 임금도 떨어지면서 뭔가 인플레이션이 잡힐 듯한 그런 그림이 좀 보이고, 일단 그렇게 실질 금리가 지금 인플레이션을 상회하고 있다면 앞으로 물가 측면에서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이 또 가파르지 않고 영향이 거의 없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금리 인하를 더 할 수 있는 룸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시중에서는 뭐 내년에 이제 100bp까지 0.25%씩 계속 인하를 한다는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렇다는 통화정책이 시장에 만연할 때 위험자산이 다시 오를 것 같다는 것이고, 특히 지금 미국은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절대 질 수 없는 상황으로 인플레이션이 무섭더라도 돈을 푸는 쪽으로, 즉 이제 성장 쪽으로 인플레이션을 녹여버리겠다는 AI 패권을 누구도 따라올 수 없게 유지하는 게 앞으로 100년 패권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면, 일단 그렇다면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높아졌을 때 1970년도를 또 생각해 봤을 때 그런 리스크에 대한 어떤 투자를 좀 대비를 해야겠죠. 그때는 이제 실물 자산이 짱이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금이랑 은 같은 실물 자산을 포트폴리오에서 더 많은 비중으로 높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는 금과 은을 각각 2대1 비율로 가져가고 있고, 지금 이제 대략 25% 정도인데 30%까지 늘려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일단은 투자를 그렇게 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개인적으로 금이나 은, 특히 원자재가 이제 슈퍼사이클이 시작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일단 슈퍼사이클의 본질이 뭔지를 생각해 보면 바로 단기간에 공급은 제한된 상태에서 수요가 급증하는 현상입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다들 들어보셨다시피 수요가 엄청 많아지는데 공급의 병목 현상이 나타나면서 뭐 엔비디아의 GPU가 없어도 못 팔 정도로 엄청난 AI 사이클을 동반해서 나타나기도 했었죠. 어쨌거나 원자재 슈퍼사이클도 비슷한 현상으로 정부가 물가 폭등을 억제하려고 해도 공급을 단기간에 늘릴 수 없어서 결과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되고 통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실질 구매력이 약화되는 구조가 나타나는 건데, 여기에 가장 강력한 해지 자산이 바로 금과 은입니다. 주식이 좀 잘 못 나가더라도 금이랑 이런 원자재가 잘 나가준다면 수익을 이제 극대화시킬 수가 있는 것이고, 이렇게 원자재 슈퍼사이클이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는 함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인플레이션과 화폐 가치 하락은 금과 은의 상대 가치를 상승시키면서 역사적으로 이제 금은 화폐 시스템 붕괴에 대비하는 자산으로 항상 존재해왔고,
역사적으로 이제 금은 화폐 시스템의 붕괴에 대비하는 자산으로 존재해 왔었고, 슈퍼사이클처럼 가격 압력이 강한 시대에 더욱 주목받습니다. 일단 당연히 공급 부족은 지금도 금과 은 가격을 밀어 올리고 있고, 금의 공급이 한계가 있다는 이유를 말해보자면 신규 금강 발견이 급감하고 있는 것과 아시아나 아프리카의 광산은 이미 고갈 단계, 그리고 채굴 비용이 증가하면서 금의 생산량이 거의 정체 상태이며 수요는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단 특히 중앙은행에서 금을 계속 매입하고 있고, 신흥국의 탈달러 움직임에 직접적인 수혜를 보는 자산이 금이 되겠죠. 그리고 언제 지정학적 문제나 전쟁에 대한 안전자산 선호가 증가하면서 이 요인이 모두 금 가격을 장기적으로 끌어올리게 됩니다. 금뿐만 아니라 은은 심각한 공급 부족으로 이제 금보다 산업용 비중이 훨씬 높고 수치로는 50% 이상을 가져가는데, 태양광 패널이나 배터리나 5G 장비나 전기차 등 소재로 이제 은이 무조건 들어가고, 그런데 은광의 또 생산은 감소 추세이고 재고는 지속적으로 소진하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태양광 산업의 은 수요 폭증 때문에 은은 향후 수급 불균형이 가장 심한 원자재 중 하나가 될 전망인 것 같고, 그렇게 또 이제 슈퍼사이클에서의 공급 병목이 강한 금속은 급등합니다. 지금은 달러 패권의 지위가 약화되고 있으면서 금의 상대적 가치 상승 모멘텀을 받게 되는데, 주요 이유로 미국은 막대한 국가 부채와 재정 적자를 또 안고 있고, 금리 인하나 양적 완화가 다시 시작되는 순간에 달러 가치는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달러 약세는 역사적으로 금의 가장 강한 상승 요인으로, 더 중요한 점은 브릭스가 금 기반 결제 시스템을 추진하고 있고, 각국의 외환보유고 분산 필요성이 확대되면서 달러 의존도를 의도적으로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 모두 금 가격을 구조적으로 끌어올리는 요인이 되겠고요. 슈퍼사이클이 시작될 때의 특징을 또 살펴보면은 주식의 PER이 축소가 되고, 그리고 이제 부동산 가격의 변동성이 증가하고 화폐 가치가 하락하면서 실물 자산의 중심의 사이클이 시작되는데, 즉 금융자산에서 일부 자산이 실물 자산으로 돌아오고, 여기서 가장 중심이 되는 자산군이 바로 원자재인 것이죠. 원자재의 기축자산이라고 할 만한 것이 바로 금이랑 은입니다. 일단 지금 세계는 고인플레이션의 상시화 시대로 진입한 것 같습니다. 에너지 가격은 어떻게든 정치적으로 여러 국가들의 협력하에 낮게 유지되고 있고, 디플레이션에 진입한 특히 중국 같은 국가의 존재로 원유 가격이 낮게 유지는 되고 있습니다만, 언제 또 갑자기 튀어오를지 모르는 것이 원유이고요. 그리고 식량의 공급망 붕괴와 인건비 상승과 전기료 상승, 정부의 재정 적자 확대가 지속이 될 거고, 그렇게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은 항상 인플레이션을 자극합니다. 이 모든 비용이 소비자 물가, PCE나 CPI에 반영이 되기 시작하면 실질 구매력이 더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고, 통화 가치가 떨어지는 시대에는 금과 은은 이 명목 자산 대비 절대 가치가 높아지는 자산입니다. 그렇게 금, 은은 역대 슈퍼사이클의 최초 상승군에 속해 있었어요. 과거 원자재 슈퍼사이클을 분석해보면 공통점이 있는데, 첫 번째로 오르는 원자재가 금이고, 그것이 이제 금융 스트레스와 화폐 가치 하락의 신호를 보여주는 것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 강한 상승을 보이는 원자재가 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했듯이 실제 산업 수요 폭발 구간에서 급등하고, 그 이후에 구리나 철광석이나 에너지나 리튬, 농산물 등이 본격적으로 따라오는 구조로, 즉 금과 은은 슈퍼사이클에서 가장 먼저 가장 크게 움직이는 자산이고, 지금 이제 활발하게 가격이 상승하는 순서에 진입을 했으니까 확실히 과거의 사이클과 일치하는 것이죠. 또 금과 은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실물 자산이잖아요. 그렇게 단순한 귀금속 이상의 의미를 지닌 자산입니다. 과거 수천 년에 걸쳐서 왕국과 제국, 그리고 수많은 문명에서 금과 은은 경제의 기초를 이루는 중요한 자원으로 사용이 되었고, 이들 자산은 단지 화폐 역할을 넘어서 신뢰와 안정성, 그리고 가치를 지니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금과 은은 전 세계의 투자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고, 그 가치가 단순한 가격 이상의 것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사회에서 금과 은에 대한 투자는 인플레이션과 금융의 불안정성과 정치적인 불확실성 등 다양한 경제적 위험에 대한 해지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 투자는 단지 자산을 보유하는 것을 넘어서 재정적인 안정망을 구축하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는 중요한 전략으로 여겨집니다. 지금 금과 은에 대한 투자는 단기적인 가격 상승을 노리기보다는
장기적인 자산 보유 전략으로 접근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금과 은의 가치는 일시적인 시장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가치는 꾸준히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 금은 안전자산으로서의 특성이 두드러지면서 경제적인 불확실성이 클 때마다 그 가치가 더욱 부각되겠죠. 그렇게 이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주식이나 채권이나 부동산 외에도 이 금과 은이 리스크 분산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경제적인 불확실성이나 금융위기나 혹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 이 금이랑 은 실물 자산들은 다른 자산들과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있으면 이것을 통해 포트폴리오 전체의 위험을 관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이렇게 2026년에 대한 투자의 생각을 이야기해 보았는데, 주식에 대한 생각은 좀 긍정적이고, 실물 자산이 정말 잘 나갈 것 같은, 내년에도 이제 계속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따라서 투자하기보다는 각자 투자에 대한 고찰과 깊은 생각을 좀 하시면서 신중하게 내년에도 성투하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